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방위사업청장 하시고 예, 그러니까 몇 년도에 그만두셨죠? 22년 6월 말 윤석열 후보 들어서면서 직후에 그 이제 퇴직을 했고, 네네. 지금 현재는 전북대학교에서 방산융합과정 주임 교수 겸 방산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또 예. 중요한 일 하시는 분 모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좀 예. 많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저희 방송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제 방송이라서 진짜 예. 최근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게 예. 아니 뭐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트럼프의 집권과 함께 예, 예. 미국에서 미국 해군 뭐 다시 살려야 되는데 군함이 모자라서 좀 한국 조선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 예, 예. 뭐 얘기는 요 얘기 나오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예. 좀 잘 알고 계시죠, 내용?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거는 충분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가요? 그게 좀 미국 해군이 우리나라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게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3월 초에 이미 미군 그러니까 태평사령부에 속해 있는 함정을 우리 조선업체 중에 가장 큰 조선업 중에 하나인 하나오션스에서 MRO를 담당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서 3월 초 인도를 해줬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그 미측의 반응이 거의 상당히 이렇게 경탄하는 수준만큼 잘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케이스가 먼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미 인태사령부에 가장 많은 함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함정들이 상당히 노화된 상태예요.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이 사실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동률도 낮고 현재 도크나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약한 그런 상태고, 또 거리상으로도 인태사령부에서 쉽게 MRO 즉 정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창정비라고 해서 배 전체를 거의 새롭게 만드는 수준까지 해줘야 되는데 지리적 입지로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방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비 능력이나 함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기대가 현실화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여러 가지 뭐 시비는 있던데 또 예. 전직 방위사업청장이신 정책 총괄하신 분이 보시기에는 다양한 측면의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뒷받침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한미 간에 국방 분야 간에 좀 더 신뢰도 쌓아야 되고, 실제 미치기 뭐 그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조치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방산 분야 그 조선을 담당하는 큰 기업들이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 간에 서로도 협조도 이루어지면 저는 충분히 그게 모든 게 현실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이슈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현직에 계실 때도 좀 한미 간의 얘기가 좀 있고 그 그런 얘기는 이슈입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좀 이렇게 강하게 대두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은 이미 그 인태사령부를 중심한 함정의 운용 가동률이 여러 가지 그 미군 자체도 좀 애로가 있었고,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는 그 추세는 그 이전부터 트럼프 일기 때도 있었고, 그것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인태 전략이라는 것으로도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의 그 해양 전략인 함정들은 최근 한 10년, 15년 이내에 새롭게 건조된 새로운 신조 함정들인데, 인대사령부에 있는 함정들은 대부분 20년, 25년 이상 된 노 함정들이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노 함정 가지고 이렇게 중국 그 해양 전략 그 흐름을 다 커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그 수요는 오래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이게 급부상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 먼저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 우리 조선업이 일본 조선업보다 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강점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방산 분야 우리 그 방산 분야를 감당하는 방산 함정을 그 건조하거나 정비하는 우리 기업들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 다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 물량을. 상당 부분 오히려 우리가 더 강점이 있고 그래서
많이 그 수주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또 이제 단순 수주로만 보지 말고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런 정부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여쭤봐도 될까요? 예. 폴란드에 9조 원 그 흑표 전차 수출하는 계약 맺었다고 왜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그게 뭐 계약이 뭐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엔 또 폴란드 2차 수출을 또 하겠다는 얘기도 좀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그 폴란드에는 저기 K2 전차, 흑표 전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K9 자주포나 FA50이나 다양한 무기 체계가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그것이 폴란드하고 집중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제가 청장 재직 시설에 아주 긴밀하게 한 9월, 10월쯤부터 긴밀하게 접촉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구체화됐었고요. 제가 22년 6월 말쯤 퇴직을 했는데 그때 거의 합의가 다 물량까지 돼 있는 상태였고 네.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물량을 한 번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나눠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K2 전차 경우에도 엄청난 물량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계약을 해서 폴란드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도 생산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1차 계약을 맺어서 이미 그 K2 전차가 이미 폴란드 측에 일정 부분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그 후속 물량으로 2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큰 틀에 협력 그 MOU 일종의 그 바인딩이 되는 MOU는 이미 22년도에 맺어진 상태고 그에 따라서 1차, 2차 가는데 2차 협상이 지금 진행되었는데 제가 아는 한 조만간에 아주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말을 드리면 기업의 상황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뭐 한화에어로 뭐 4천억 원 계약했다는 거 발표를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지면 기업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우리 방산 기업들이 국내에서 제조업 능력이나 그 제품 자체 우리 무기 체계의 그 뭐랄까 가동성까지 보장되는 제품의 품질도 관리를 잘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협력 활동도 아주 잘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활동만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저기 청장님은 국방부 소속이시지 않으셨다가 방위사업청장을 아니요. 맡으셨던 건 아니요. 거죠? 내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이제 병무청에서 약간 있었다가 국방본부에서 획득실에서 있다가 방위사업청을 개창하는 작업, 국방부 획득실이 이제 확대 개편된 셈인데 그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다가 방위사업청으로 와서 내내 근무했고 이제 내부 출신으로는 제가 최초 청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완전히 방위사업 통이시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아마 현직자 이외에 이제 퇴직한 사람으로서는 아마 이쪽 분야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군 출신 아니시고 이제 행정고시에서 관료로 들어가서 이쪽 분야 이제 고민하고 연구했던.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나오셨으니까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본다기보다 저는 우리 방산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대응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방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요. 기존에 그동안 한 50년 동안 끊임없이 능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대로 제조하는 제조업 능력 측면에서 그것이 50년간 축적이 돼 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적절한 시기를 맞이하니까 거의 폭발적으로 그 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제 조기 대선이 와서 정권이 바뀌기 직전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도 뭐 잘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0년간 그 방산 기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 국방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하는 연구발이 있는 분들 최선을 다해왔고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단핵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거기도 방산 육성을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가지고 있었는데 형식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크게 잘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산 분야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저는 연구개발 투자 예산 즉 R&D 예산을 깎아버린 거. 그런 R&D 예산을 깎은 것은 제일 많이 깎은 것이 미래도전이라고 해서 미래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첨단 핵심 기술 개발하는 예산을 대폭 깎아버렸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민하고 협력해서 민군 협력해서 민수로도 쓰고 또 민의 기술을 갖다 국방에 투입할 수 있는 민군 협력 예산은 한 80%를 깎아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국방 기술은 대부분 다 산업화해서 민수로도 쓸 수 있는 기술들인데 그런 부분을 깎아버리니까 장래 성장 동력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R&D 예산 왕창 깎을 때 30%인가 깎을 때 그때 같이 국방 예산 한꺼번에 그쪽 국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이 거예요? 포함돼서 깎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출 증가 추세가 제가 청장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20년 말에 됐는데 20년까지 통상적으로 연평균 한 28~9억 불 정도 수출을 하다가 진짜 그 수출 현장 개척에서 죽어라고 뛰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72.5억 불 딱 2.5배 올라가고 22년도에 173억 불.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뛴 성과가 제가 거의 계약 직전까지 플랜도 하고 나온 거니까 이게 173억 불 구현됐다가 23년도에 135억 불, 작년에는 96억 불로 이렇게 감수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K방산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국제적으로 조명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려올 수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수출이 감수치로 가고 있다. 이것을 빨리 성장 추세로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이 추세가 되면 다시 한번 그래 반짝한 거지 전쟁 특수 맞네라는 평가를 받아버리는 순간 다시 성장 추세 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기조를 돌려야 된다. 더불어서 향후 한 3~4년, 2~3년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우리한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현장에서 발생한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한 팀이 돼서 다시 수출 추세, 증가 추세로 돌려놔야 된다. 그리고 국방 R&D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신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연구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집중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깎은 거 가지고는 과학기술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깎을 때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게 R&D 카르텔이 있다. 그러면서 공격을 막 무턱대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국방 분야는 좀 그런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큰 오해들이 있는데 R&D 카르텔이라는 말은 저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전 분야를 한꺼번에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의 경우에 일테면 예를 들어서 캐치업 전략에서 남이 있는 기술을 우리가 따라가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 돈은 낭비되지는 않게 이왕이면 거의 성공 가능성 높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첨단 기술을 민수 분야에서 많이도 하고 국방 분야에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실패를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100개 중에 2~3개를 성공하더라도 이게 첨단 기술이면 나머지 90여 개 실패한 거를 훨씬 더 극복하고 남는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을 실패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카르텔이 있다고 비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국방 분야가 카르텔이 있다고 오해받는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쪽이 보안의 영역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는 국방 기술이잖아요. 다 공개해버리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오해 요소가 무지하게 크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R&D를 하면서 폭넓게 민군 간의 협력, 즉 개방형 R&D를 추진을 좀 더 문호를 넓혀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은 드리되 이쪽 분야가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내면에 어떤 봉화전표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작동됐으면 현재 K방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경쟁력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그럼요. 그 기본적으로 R&D를 통해서 첨단 기술로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제작해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미래를 이렇게 쭉 본다면 아무래도 방위사업은 정부가 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산업의 흐름을 끌고 간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 쪽에서 수요가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경우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많이 나오는 분야를 얘기를 한다면 그 특정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방식으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지해공 무기체 전체 그 최종 완성품인 플랫폼 무기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 무기라고 하면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거지 최종 완성품. 거기에 모든 기술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차에 포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는 센서 들어가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신기술이 접목돼서 유무인무합체로까지 유인 전차에 무인 전차를 끌고 가든지 이 유인 전차에 무인기 드론을 같이 가는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플랫폼 무기 체계에 그걸 담을 수 있도록 신기술을 탑재시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다 가진 나라는 세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오픈 연식이긴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상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분야만이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전체가 다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종 그 무기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수요에 나라에 따라서는 육군, 따라서는 해군. 그걸 우리가 대응해 줄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는 항시 그걸 가동하고 있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정부가 하려면 그 중점을 더할 부분 뭐냐? 이 무기체가 지금 현재 무기체가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노후화된 아웃오브데이트된 무기체가 있어요. 이 무기체가 끊임없이 성능 개량해서 세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R&D 예산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흐름으로 나타난 새로운 신기술의 흐름들이 우리 무기체계에 새롭게 개발해서 접목돼야 된다. 이 조치를 해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미국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 이거 F-35니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낡은 거고 이제는 뭐 무인 드론 같은 거 AI 뭐 이런 거 쓰면 되니까 국방비 3분의 1 없애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방 전체를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는 한 F-35A의 특장점을 일론 머스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보안 영역도 많아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일정 부분은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또 그것을 담고 있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때 드론만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방사는 이 나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전쟁을 막으려고 존재합니다. 전쟁을 막으려고 할 때 전쟁 하나로 드론만 갖고 하거나 어떤 전투기에 특정 무인 전투기만 갖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중앙점을 주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만의 히든 카드가 있고 우리만의 전쟁 억지를 갖춰야 한다는 말은 맞아. 그렇지만 전쟁 자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은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방과학기술이나 방산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구하면서 발전해 나가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기술 흐름들이 나타날 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을 활용한 전투 엄청나게 새친 가성비 있게 전투를 벌이거든요. 전차 장갑차가 아무리 싸도 15억,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드론, 무인기 1,000만 원짜리 곤봉탄 30만 원짜리도 1,030만 원으로 전차 장갑차 15억, 20억짜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술의 어떤 의미에서 위력이란 말입니다. 우주를 활용한 신기술, AI를 활용한 신기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게을리하면 지금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도 15년, 20년 후에는 좋은 무기체계가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뭐 따갑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신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그렇군요. 이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엔 이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국방력을 갖고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그럼요. 경제 효과가 있지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부수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가장 방사를 육성하는 나라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방산 과정에서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그 기술은 톤다운과 약간의 수정, 즉 모디파이를 하면 민수 시장의 주도성도 확보하거든요. 이게 방산의 기능입니다. 방산은 많은 경우 우리 지금 이 박사님도 매일 쓰시는 전자레인지 거의 매일 쓰시잖아요. 그다음에 매일 갖고 다니는 GPS가 담긴 시계, 핸드폰 그게 다 무기체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국방 R&D 신기술 개발할 때 반드시 5 내지 10%를 민수화로 전환한 기술도 같이 개발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다시피 해요. 우리가 방산할 때 부수적으로 민수화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의 같은 그 크기로 방산은 부국과 간극을 동시에 하는 기능이 있다. 같이 염두에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국방 나라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산업화해서 민수장의 주도성도 일정 부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 이것이 잘하는 거다. 근데 우리도 그 부분은 이제 깊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한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맞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핵을 안 가진 상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히든 카드. 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를 하는 것은 핵이에요. 사실 그렇죠.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전쟁이 금방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리더라도 함부로 전술핵마저도 쉽게 못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핵은 없지만 서방 국가에 다시 세컨드 스트라이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쉽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핵은 못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핵이 존재한다면. 근데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가 로우 스테이트 즉 불량국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불량국가 아닌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고 하면 핵 확산 금지하는 흐름에 동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핵으로 막지 못한다면 비핵무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 전략을 가장 고도화시켜서 발전시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는 너무 비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우리의 재래식 무기가 핵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재래식 무기들이 그럼 있다. 꼭 노한 같지만 첨단화된 그 기존 무기 체계를 첨단화해서 충분히 그다음에 감시 정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시한 다음에 조합을 하면 일정 부분 억제력은 가질 수 있다. 일테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라는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핵을 쓰고 나온다면 뭐 그건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전략을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대응 체계를 해줘야 되죠. 특히나 이제 향후의 기술 발전 흐름을 보면 발사 왼편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발사하면 이렇게 날아가는 그 전, 발사전. 그걸 통해서 발사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연구하고 있다. 현재 스코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십니까? 아니면 연구해서 앞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십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우리 그 국방과 기술이나 군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전략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그걸 훨씬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비전을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어떻게 또 국방 개혁 과제도 있을 것 같고 K방산 앞으로 잘 나갈 겁니다. 계속. 잘 나갈 거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모시고 말씀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강은호 청장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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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